차 세계대전 동안 연합국은 수십 명의 여성을 나치가 점령한 영토의 비밀 요원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가짜 신분을 사용하여 제복도 입지 않고 혼자 일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즉, 동맹국과의 접촉을 유지하고 무기 투하를 조정하고 저항 세력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3제국은 그들을 전투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법 스파이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들이 체포되었을 때는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기록되지 않았고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체포된 후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왜 국제협약이 적용되지 않았는가? 수십 명의 요원이 점령된 유럽 한가운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성 스파이, 제3제국에 보이지 않는 악몽. 제2차 세계대전은 전통적인 전장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첩보활동, 방해공작, 비밀작전 등의 은밀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1940년, 영국 정부는 제3제국이 점령한 지역에서 파괴, 간첩활동, 전복활동을 수행할 권한을 가진 특수작전부 SOE를 창설했습니다. SOE의 주요 혁신 중 하나는 여성을 현장 요원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작전상이었습니다. 점령지에서는 군 복무 연령의 남성은 즉시 의심을 받았지만 여성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여성 요원들은 암호학, 무선통신, 폭발물, 회피, 낙하산 강화, 근접 격투, 신문 저항 등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SOE는 여러 유럽 국가, 특히 프랑스의 무선통신수, 메신저, 방해 공작 조종자, 저항 연락원을 파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복을 입지 않고 민간인 옷을 입고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임무에는 암호화된 메시지 전송, 무기 운반, 독일 목표물에 대한 공격 조직, 연합군 공수작전 조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게슈타포와 정보기관은 이런 활동을 탐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이동형 무선 방향 탐지팀을 이용해 전파를 추적하고 도시와 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급습을 감행했으며 정보원 네트워크를 조직해 특이한 이동 패턴, 특히 무거운 가방이나 무선 장비 등 의심스러운 물건을 운반하는 미혼 여성을 파악했습니다. 일단 붙잡힌 스파이는 전쟁 포로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제네바 협약은 적의 영토 내에서 간첩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여성들은 불법 요원으로 분류되어 구금 및 신문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는 파리의 포슈 거리에 있는 게슈타포 본부였는데 그곳에서는 구타, 수면 박탈, 처형 위협, 모의 사격, 심리적 조작 등 체계적인 신문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즉시 처형되지 않은 사람들은 강제 수용소 시스템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제국의 주요 여성 수용시설은 베를린에서 90km 떨어진 라펜스부르이크였습니다. 그곳에서 요원들은 강제노동, 과밀, 영양실조, 고립 등의 환경에 놓였습니다. 체포된 스파이 대부분은 히틀러가 1941년에 내린 지시인 밤과 안개, 낙트 운 네벨, 범주에 등록되었습니다. 이 지시는 정치적 위협으로 분류된 수감자에 대한 재판이나 공식 등록 없이 실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여성들은 사법 시스템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서신을 받을 수 없었고 출신 국가에는 그들의 소재가 알려지지 않았으며 수감자 명단에도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처형을 위해 다하우, 부엠발트 또는 다른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문서화된 사례 중에는 사전 통지나 재판, 공식적인 기록 없이 사형이 집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강제 수용소 안뜰에서 머리 뒤를 총으로 쏘는 것이었습니다. 시체는 즉시 화장되었습니다. SOE 기록에 따르면 프랑스에 파견된 여성 요원은 최소 39명이다. 상당수가 나흐트 운트 네벨 제도에 따라 체포되어 신문을 받고 처형당했습니다. 연합군이 전쟁 후 회수한 기록 보관소와 전후 연구를 통해 이들 여성 중
몇몇의 이름, 사망 장소, 대략적인 사망 날짜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1943년에서 1944년 사이에 체포되어 1944년 말에서 1945년 초 사이에 재판이나 적법 절차 없이 처형되었습니다. 나치 정권에 의해 잡힌 여성 스파이들에 대한 처우에는 법적 제한 없는 신문, 실종 대상으로 분류, 장기간의 독방 감금, 강제 노역, 체계적인 식량 박탈, 등록 없이 수용소 간 이송, 사법 외 처형, 친척에게 돌려보내거나 공식적인 사망 등록을 하지 않고 시신을 즉시 파괴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나흐트 운트 네벨 낙트 운 네벨 제도를 시행하고 이 여성들을 합법적인 전투원의 지위에서 배제하고 재판 없이 체계적으로 실종시키고 처형하는 것은 나치 정권이 SOE와 다른 연합군 스파이 네트워크에 의해 포로로 잡힌 여성 요원들을 상대로 벌인 주요 작전 수단이었습니다. 누르칸, 제국에 맞선 스파이. 누르는 1924년 1월 1일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는데 이곳은 문화, 종교, 철학이 예상치 못하게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즈라트 이나야트 칸은 인도 음악가이자 수피교 교사였으며 영국 식민주의에 저항한 마이소르의 전설적인 통치자 티푸 술탄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오라 레이 베이커는 미국인으로 결혼 후 아미나 베굼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미국 초월주의 운동에 뿌리를 둔 가문 출신입니다. 이 특별한 결혼을 통해 모든 관습적 범주에 도전하는 소녀가 탄생했습니다. 칸 가족은 러시아 혁명 직후 런던으로 이주했고 결국 파리 근처의 쉬렌에 정착했습니다. 누르와 그녀의 형제자매는 그곳에서 영적 명상, 음악, 문학으로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파리 외곽에 있는 그의 집인 빌라 파잘 만젤은 서구에서 수피즘을 전파하는 중심지가 되었으며 많은 예술가, 철학자, 영적 수행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문화적 세련미와 영적인 깊이가 공존하는 이러한 환경에서 누르는 독특한 성격을 발달시켰습니다. 내성적이지만 강렬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섬세한 태도이지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소르본 대학에서 아동 심리학을 공부했고 파리 음악원에서 음악을 공부했는데 그곳에서 하프와 피아노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녀의 예술적 감수성은 그녀를 작가로 이끌었습니다. 1939년에 그는 불교 이야기를 어린이를 위해 각색한 20가지 자타카 이야기를 출판했는데 이 책의 모든 페이지에는 비폭력과 보편적 연민이라는 그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1940년 독일 전차가 프랑스 국경을 넘으면서 누르의 낙원적인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가족은 먼저 보르도로 마지막으로 영국으로 도망쳤는데 그곳에서 누르는 심각한 실존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받아들였던 보편적 평화에 대한 수피주의 원칙은 나치즘의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서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생 빌라야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시험받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일어서지 않는다면 보편적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모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덕적 딜레마에 시달리던 누르는 여성 보조 공군에 자원하여 무선 통신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의 뛰어난 능력은 4개 국어에 능통했고 모스부호를 배우기 쉬운 음악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호와 주파수를 사진처럼 기억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은 곧 특수작전 책임자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누르는 훈련을 마친 후 점령된 프랑스로 파견된 최초의 여성 무선 기사가 되었습니다. 1943년 6월 16일 밤 그녀는 마들렌이라는 코드명으로 앙제 근처에서 낙하산으로 투하되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SOE가 조직한 가장 중요한 저항단체 중 하나인 파리의 프로스퍼 서킷에 합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운명은 끔찍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직후 프로스퍼 회로는 게슈타포에 의해 해체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경찰이 체포되었고 안전가옥이 침해당했으며 무기고가 압수되었습니다.
이는 저항 세력에 가해진 가장 파괴적인 타격 중 하나였으며 아마도 침투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SOE는 극심한 위험을 알고 그에게 즉시 영국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누르의 진정한 도덕적 위상이 드러난다. 다른 영웅적인 결정들이 전투의 열기 속에서 내려진 것과는 달리 그의 결정은 차갑고 신중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파리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무선 통신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다면 저항 세력과 런던 사이의 통신은 완전히 끊길 것이다. 그는 암호화된 통신을 통해 자신의 결정을 전달했습니다. 프랑스 동료들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회선을 계속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 후 4개월 동안 누르는 파리 거리에서 유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모습과 주소를 바꾸었고 평범한 여행 가방에 무거운 무선 장비를 담아 운반했습니다. 이러한 통신은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독일군은 몇 분 안에 신호를 삼각 측량할 수 있는 무선 탐지기를 장착한 바엔을 배치했습니다. 보낸 모든 메시지는 잠재적으로 마지막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1943년 10월 13일 누르의 행운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저항군 구성원의 자매인 르네 가리에게 배신당했는데 아마도 질투심 때문일 수도 있고 독일이 제시한 10만 프랑의 현상금 때문일 수도 있다. 게슈타포는 알위 드 라 파이장느리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를 포위하고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그의 암호책을 탈취했는데 그 안에는 그의 모든 주파수와 송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연합군 통신보안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누르는 파리의 방첩부서 책임자인 한스 요제프 키퍼에게 배정되었는데 그는 심리적 압박과 특혜적 대우를 약속하는 방법을 병행했다. 첫날부터 잔혹한 고문을 당한 다른 수감자들과 달리 누르는 처음에는 협조를 제안받았습니다. 키퍼는 그녀의 귀족적인 매너와 고귀한 인도 혈통에 감명을 받아 그녀를 이중 스파이로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락책들이 체포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고 그의 싸움이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다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겉으로는 존중하는 듯한 다을을 하면서도 은근한 위협을 가했다. 누르는 그녀를 붙잡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 만큼 침묵으로 대답했다. 그는 협상하지도 않았고 간청하지도 않았으며 단순히 운영상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수피 수행에 기반한 이러한 수동적 저항은 다른 수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저항하는 것만큼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결국 좌절한 키퍼는 더 가혹한 방법을 지시했지만 여전히 유용한 정보는 얻지 못했습니다. 누르의 결의는 몇 주간의 포시 감옥 감금 후 2번이나 탈출을 시도했을 때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2번째 시도에서 그녀는 다시 잡히기 전에 지붕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전에 수줍음이 많고 연약한 사람으로 묘사되었던 그녀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대담한 이러한 행동은 그녀를 포로로 잡은 자들을 격노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극도로 위험한 수감자로 재분류되어 매우 높은 보안 조건 하에 독일로 이송되었습니다. 1943년 11월 누르는 포르츠하임 교도소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가장 강한 영혼조차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된 체제, 즉 완전한 고립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10개월 동안 독방에 갇혀 손과 발이 쇠사슬로 묶인 채 최소한의 음식만 제공받았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도 없었습니다. 수감자의 정신을 파괴하는 동시에 눈에 보이는 신체적 흔적은 남기지 않는 이 고문 방법은 SS 심리학자들에 의해 특히 여성에게 효과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정보를 끌어내기 위한 신문과는 달리 장기간의 고립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체성과 의지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가족, 음악, 스토리텔링 등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살아온 누르에게 접촉 박탈은 특히 잔혹한 형태의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한 유일한 기록은 교도소장의 보고서인데 그는 수감자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평온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실망스럽게 기록했습니다. 누르의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1944년 9월 그녀가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다하우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9월 13일 재판도 없이 합법적인 척도 없이 그녀는 수용소 뒷마당으로 끌려갔습니다. 살아남은 목격자 엘리안 플루머는 나중에 누르가 무릎을 꿇도록 강요당한 뒤 머리 뒤쪽에 총을 맞고 처형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에 따르면 그의 마지막 말은 자유였습니다. 그는 30살이었습니다. 전쟁 후 그녀의 죽음에 대한 세부 사항이 증언과 회수된 문서를 통해 점차 드러나면서 누르 이나야트 칸은 사후에 영국의 조지 십자 훈장과 프랑스의 은성 크루아 드 게르 훈장을 받았습니다. 2012년 영국의 앤 공주는 런던의 고든 스퀘어에 그녀를 기리는 동상을 공개했는데 이는 무슬림 여성에게 바쳐진 영국 최초의 공공 기념물이었습니다. 낸시 웨이크, 게슈타포를 떨게 만든 여자. 낸시는 1972년 8월 30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태어났으며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겨우 2살이었을 때 그녀의 가족은 호주 시드니로 이사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곧 집을 버리고 떠났으며 그녀에게는 5명의 형제자매와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어머니가 남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역경 경험은 그녀의 2가지 뚜렷한 특성, 즉 강렬한 독립심과 사회적 관습에 대한 경멸로 형성되었습니다. 낸시는 16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축한 돈을 가지고 뉴욕으로 그 다음 런던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런던에서는 저널리즘을 공부했고 마침내 허스트 그룹의 특파원이 되어 파리에 머물렀습니다. 낸시는 패션이나 사회를 취재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성 기자에게 맡겨지는 역할에 집중했으며 국제 정치 분야도 전문으로 했습니다. 1930년대 중반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그가 작성한 보고서는 나치 정권의 반유대주의적 박해를 기록한 최초의 보고서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몇 년 후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수레바퀴에 묶인 채 공개적으로 구타당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봤습니다. 나는 그들의 사업이 파괴되고 그들의 회당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나치즘이 나의 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37년 낸시는 부유한 프랑스 사업가 앙리 피오카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마르세유에 정착하여 정치적 현실에서 고립될 수 있는 특권적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1940년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 낸시는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령을 피해 도망치는 난민들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피오카 빌라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곧 비밀 탈출 네트워크와 접촉을 구축했고 스페인으로 탈출하는 경로의 주요 조종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간첩 활동을 위해 모집된 다른 요원들과는 달리 낸시는 나치 점령에 대한 강렬한 분노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간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방법 역시 기존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독창성, 신체적 매력, 뛰어난 평정심을 이용해 통제를 피하고 의심을 피했습니다. 저항의 초기 단계는 나치의 방첩 활동의 중요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즉,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과소평가입니다. 낸시는 점점 더 대담한 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체포되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독일 장교들이 마르세유의 최고급 레스토랑을 자주 드나드는 우아하고 사교적인 여성이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레지스탕스 요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43년이 되자 그의 명성은 너무 커졌습니다. 게슈타포는 그녀가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능력을 보고 라수리 블랑슈, 흰쥐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잡는데 500만 프랑을 걸었는데 이는 모든 저항군에게 주어지는 가장 높은 보상금 중 하나였다. 그의 이름은 프랑스 남부의 모든 수배자 명단의 맨 위에 있었습니다. 수색이 강화되면서 낸시는 전쟁 중 가장 놀라운 탈출 중 하나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6차례나 국경 검문소에서 구금된 적이 있습니다. 7번째 여정에서 그는 한겨울에 양치기 길을 따라
피레네 산맥을 도보로 건넜습니다. 독일 순찰대가 그녀를 적극적으로 수색하는 가운데 눈과 얼음 속을 한동안 계속 행군했습니다. 스페인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프랑코 당국에 의해 잠시 구금되었지만 영국 영사관과 연락하여 런던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누르칸의 경우와는 달리 평가자들이 그녀의 적합성을 의심했던 반면 SOE 채용 담당자들은 낸시 웨이크를 즉시 뛰어난 요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낸시의 성격에 또 다른 면이 드러났습니다. 사회적으로 개방적이고 심지어 쾌락주의적이었던 이 여성은 확고한 규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낙하산 강화, 폭발물 취급, 모스부호 전송, 그리고 근접 격투를 그의 강사들을 놀라게 할 만큼 효율적으로 익혔습니다. 그는 특히 무기를 다루는 데 뛰어났다. 권총을 사용한 그의 조주는 여성 신병들 중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1944년 4월 29일 낭시는 엘렌이라는 코드명으로 프랑스 중부의 오베르뉴 지방의 낙하산으로 투하되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앞서 지역 저항 세력의 무기 투하를 조정하고 방해 공작을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착륙하자마자 발견한 것은 그의 처음 명령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마키 프랑스 농촌 게릴라는 조직력이 부족하고 무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으며 효과적인 지도력이 부족했습니다. 여성 요원으로서는 전례 없는 행동으로 낸시는 7,000명이 넘는 저항자에 대한 직접적인 작전 통제권을 맡았습니다. 그는 느슨한 집단을 규율 있는 전투력으로 바꾸어 독일 수비대, 철도 인프라, 보급 호송대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이 기간은 다른 요원들과 비교했을 때 낸시의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이 엄격한 비밀을 유지한 반면 그녀는 직접적인 대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비밀리에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공격을 지휘하고 매복을 실행하고 독일군을 상대로 공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낸시 웨이크의 경력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아마도 1984년 6월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녀가 속한 마키 조직의 무선 통신수가 체포된 후 통신망이 손상되었을 때였습니다. 런던에 연락해 무기 투하를 조정할 수 없게 되자 낸시는 점령지를 통과하는 500km가 넘는 자전거 여행을 떠났고 거의 쉬지 않고 동안 페달을 밟아 다른 전송소에 도착했습니다. 투르드 프랑스의 가장 힘든 코스와 비교할 만한 이 신체적 위협은 끊임없는 체포 위협 속에서 위조 서류를 소지하고 수많은 검문소를 통과하면서 달성되었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그는 메시지를 보내고 6시간 동안 잠을 잔 뒤 다른 길로 귀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요청한 보급품 덕분에 그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북쪽으로 후퇴하려던 제2SS 기갑사단과의 결정적인 전투를 위해 자신의 부대를 무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낸시의 지휘하에 마키 부대는 단 100명의 사상자를 내면서도 독일군에게 1,4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 기간은 누르칸의 경우와 상당한 대조를 보인다. 두 사람 모두 무선 통신수였지만 누르가 도시에 고립된 곳에서 정보를 전송하며 활동한 반면 낸시는 시골에서 활동하며 비정규군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누르가 비밀 전쟁을 보여준다면 낸시는 점령의 마지막 단계를 특징 짓는 공개 전투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대부분의 여성 SOE 요원과 달리 낸시 웨이크는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5개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조지 메달, 프랑스의 저항 훈장과 크루아 드 무에르 훈장, 미국의 대통령 자유 훈장, 청동 손바닥 자유 훈장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후인 2004년에 그녀는 호주 훈장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생존은 이러한 작전의 장기적인 심리적 영향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전쟁 후 정부나 외교 직책을 맡게 된 남성 장교들과 달리 낸시는 민간 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전쟁으로 인해 평범한 삶이 망가졌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번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절대적인 목적의식을 맛보고 나면 다른 모든 것은 지루해 보입니다. 재적응의 어려움은 여성 장교에 대한 거의 논의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합니다. 즉, 전쟁 중에 전통적으로 남성의 역할을 수행한 후 전후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가정과 종속적인 직책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낸시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949년 낸시는 자유당 후보로 호주 정계에 진출하려 했지만 낙선했다. 그는 유럽으로 돌아와 파리 주재 영국 대사관 정보부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1985년에 회고록 하얀 쥐를 출판했지만 처음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은 그의 생애 마지막 20년 동안이었습니다. 낸시 웨이크는 2011년 8월 7일 98세의 나이로 런던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투지의 의지를 잃지 않았고 관습에 대한 경멸심을 지켰습니다. 그는 마키들과 함께 싸웠던 오베르뉴 언덕에 자신의 유해를 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데니스 블로흐, 히틀러를 방해한 유대인, 낸시 웨이크와 바이올렛 사보 같은 요원들이 화려한 행동으로 악명을 얻은 반면 데니스는 절대적인 신중함, 체계적인 일관성, 저항을 지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인내심 있게 구축한 용기를 지닌 대다수의 스파이를 대표합니다. 1916년 1월 21일 파리에서 태어난 데니스는 프랑스 사회에 깊이 융화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자크 앙리 블로흐는 파리 재계에서 강력한 인맥을 가진 존경받는 사업가였습니다. 어린 시절을 영성과 예술의 분위기 속에서 보낸 누르칸이나 가정이 불안정했던 낸시 웨이크와는 달리 데니즈는 부르주아적 안정과 고전 프랑스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기만적인 평범함 속에는 뛰어난 자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뛰어난 분석적 지능, 여러 언어,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에 대한 능숙함, 그리고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도 그녀를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만드는 타고난 신중함, 바로 잠복 요원에게 필요한 자질입니다. 1940년 독일의 침공은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녀는 존경받는 시민에서 순식간에 박해의 표적으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두 형제는 체포되어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데니즈는 어머니 수장과 남동생 장클로드와 함께 추방을 피하기 위해 가짜 신분을 사용하고 주소를 바꾸는 유목민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은 나치 박해 시스템에 거의 논의되지 않은 측면, 즉 유대인 희생자들의 신체적 죽음에 앞서 이루어진 시민적 죽음을 드러냅니다. 체포되기 전부터 유대인들은 체계적으로 재산, 직업, 시민권을 박탈당했고 궁극적으로는 정체성마저 박탈당했습니다. 데니스에게 있어서,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항에 대한 첫 경험은 방해 행위가 아니라 거짓된 정체성으로 계속 존재하는 단순한 행위였으며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 넘게 숨어 지낸 후 블로흐 가족은 프랑스의 비점령 지역으로 건너가 리옹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데니스는 개인적인 생존에만 국한하지 않고 저항 운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국과 연계된 비밀 조직에서 일하던 유대인 엔지니어인 장막심 아롱을 통해 격추된 연합군 조종사와 탈출한 포로를 스페인과 스위스로 탈출시키는데 도움을 준 단체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초기 역할은 순전히 물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포들 간의 연락 담당자 역할을 했으며 가끔은 자신의 아파트를 안전한 집처럼 제공했습니다. 겉보기에 단순한 이 임무는 엄청난 용기와 침착함을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다니는 모든 문서, 그녀가 전달하는 모든 메시지는 독일의 검문소에 자주 발각되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데니스 블록의 사건을 다른 경찰관의 사건과 구별하는 한 가지 측면은 그녀가 직면한 이중적 위협입니다. 누르칸이나 낸시 웨이크 같은 스파이에게
체포는 간첩죄로 처형을 뜻했습니다. 가짜 신분으로 활동하는 유대인인 데니스에게 체포는 두 가지 형벌을 의미할 것이다. 스파이로서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사소한 위법 행위로 인한 일상적인 체포조차도 그녀의 진짜 인종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추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프랑코 당국이 유대인 난민에 대해 모호한 정책을 유지했던 스페인에서 잠시 구금된 후 데니즈는 영국 대표와 연락하여 런던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안전한 피난처를 찾는 대신 SOE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지원했습니다. SOE 평가자들은 그녀가 누르나 낸시와 같은 대리인의 자질과는 다르지만 보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르가 문화적 감수성을, 낸시가 투쟁적인 대담함을 가져왔다면 데니스는 조직적인 꼼꼼함과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현장 간첩 활동에서 가장 위험한 직책인 무선 통신수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통신사나 방해 공작원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무선 통신수는 항상 탐지 가능한 전자기적 흔적을 남겼습니다. SOE 훈련 매뉴얼에는 메신저는 종이 한 장을 숨길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선 기사는 자신을 숨기지만 그의 송신은 항상 보인다. 1944년 3월 2일 데니즈 블로흐는 유명한 레이싱 드라이버에서 SOE 요원으로 전향한 로베르 베누아와 함께 샤토르 근처에서 낙하산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암브루아즈라는 코드명으로 불리는 그들의 임무는 독일군의 침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낭트 지역의 저항 네트워크를 재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데니스는 런던과 프랑스 서부에 흩어져 있는 저항 세력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무기와 물자의 공수 코드를 수신하고 전송하고 방해 공작을 조정하고 위협에 노출된 요원이 회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립된 농장, 버려진 교회, 안전한 가옥 등으로 무거운 송신 장비를 운반하면서 이를 수행했으며 모든 송신이 독일 이동 무선 추적 부대에 의해 감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데니스의 기술적 능력은 놀라웠다. 그는 3분 이내에 장비를 설치하고 90초 이내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송하고 독일 탐지기가 자신의 위치를 삼각 측량하기 전에 사라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능력과 평범한 외모, 한 동료, 레지스탕스 전투원이 그녀를 비서나 매장 직원일 수 있는 평범한 젊은 프랑스 여성이라고 묘사했듯이 덕분에 그녀는 수용소에서 평균 수명이 6주를 넘지 않는 일반 무선기사보다 더 오래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1944년 6월 18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직후 사슬의 첫 번째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로버트 베누아는 협력자의 배신으로 파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하루 뒤 게슈타포는 그에게서 추출한 정보를 이용해 세르메스 근처의 시골집에서 데니스를 찾아냈다. 그녀는 무선 장비가 작동하는 가운데 송신 중이었는데 이는 반박할 수 없는 간첩 활동의 증거였습니다. 파리의 포슈 거리에 있는 게슈타포 본부로 이송된 데니스는 누르칸과는 다른 유형의 신문을 받았다. 독일군은 당초 누르를 이중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데니스에게는 내부 지침에 따라 최대한의 대결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즉각적인 신체적 폭력과 성별에 따른 굴욕을 병행한 것입니다. 게슈타포는 단일한 프로토콜을 적용하지 않고 수감자에 대한 평가에 따라 방법을 조정했습니다. 그들은 데니스에게서 누르와 비슷한 조용한 저항의 특성을 발견했지만 누르를 처음에 보호했던 귀족적 배경은 없었다. 여기에 더해 그는 유대교인이라는 점도 있었는데 신문관들은 이를 그의 이념적 틀을 확증하는 것으로 여겼다. 즉, 유대교, 볼셰비즘, 저항주의가 나치 사상을 괴롭혔다는 상상 속의 연관성을 확인한 것이다. 데니스는 몇 주 동안 구타, 감각박탈, 가족에 대한 위협이 뒤섞인 신문을 견뎌냈습니다. 전쟁 후 입수된 게슈타포 내부 보고서는 그녀를 신문하는 사람들의 좌절감을 보여준다.
수감자는 그녀의 인종 특유의 고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반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 분류를 권고합니다. 이 특별 분류는 1944년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연합군이 파리에 접근하자 데니스는 다른 2명의 영국 요원인 비올렛 사보와 릴리언 롤프와 함께 독일로 이송되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제국에서 가장 큰 여성 전용 강제 수용소인 라펜스브르이크 강제 수용소로 바로 보내졌습니다. 라펜스브르이크에서 데니즈가 겪은 일은 다른 정치범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녀는 이중 낙인을 받았습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 시스템은 수감자 내부에 위계 질서를 적용하여 운영되었으며 유대인이 가장 낮은 계층을 차지했습니다. 3명의 요원은 밤과 밤 수감자로 분류되어 수용소의 나머지 사람들과 고립되었지만 데니즈는 노란색 별표가 추가로 표시되었는데 이는 더 적은 식량과 더 힘든 노동을 의미했습니다. 1945년 2월 5일 데니스, 비올렛, 릴리안은 나머지 수감자들과 헤어졌습니다. 경비원은 그들에게 덜 심각한 노동 수용소로 이감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것은 처형에 앞서 행해지는 표준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용소 화장터 뒷마당으로 인도되었고 그곳에서 SS 장교가 그들을 한 명씩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머리 뒤쪽에 총을 맞으면 각각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즉시 화장되었습니다. 데니스 블로흐는 29세였습니다. 홀로코스트로 인해 살해된 다른 많은 유대인들처럼 그는 자신의 기억이 물리적으로 안치될 수 있는 장소인 무덤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의 죄는 다른 수천 명의 희생자들의 죄와 섞여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에 대한 증거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였습니다. 전쟁 후 생존자들의 증언과 SOE의 끊임없는 연구 덕분에 그 역사는 부분적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영국은 사후에 그녀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국왕 훈장을 수여했고 프랑스는 그녀에게 레지옹 도네르 훈장, 크루아 드 게르 훈장, 레지스탕스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처형된 SOE의 요원을 기리는 발랑새 기념관과 영국 서리에 있는 브루구드 기념관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데트 센섬, 게슈타포를 속이고 살아남은 스파이. 1922년 4월 28일 프랑스 아미eng에서 오데트 마리셀린 브라이로 태어난 그녀의 어린 시절은 충격적인 상실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가스통 브라이는 제1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지만 그녀가 겨우 6살이었을 때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상실은 오데트에게 애국심의 희생에 대한 예민한 인식을 심어주었고 이 가치관은 수십 년 후 그녀의 결정에 지침이 되었습니다. 7살 때 그녀는 또 다른 형성적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소아마비에 걸렸는데 이 질병으로 인해 그녀는 몇 달 동안 일시적으로 마비되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쾌되었습니다. 누르나 낸시 등 다른 요원들과 달리 그들은 젊고 미혼일 때 비밀 전쟁에 참여했지만 오데트는 스파이로서 경력을 시작했을 때 이미 3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영국인 로이 샌섬과 결혼하여 영국 서머시스에 정착하여 전쟁이 그녀의 삶을 변화시킬 때까지 주부로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SOE에 채용된 것은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우연의 일치였다. 1942년 영국 해군성은 군사 작전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랑스 해안 사진 공모를 발표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을 간직하고 있던 오데트는 전화를 받았지만 실수로 사진을 잘못된 부서로 보냈고 그 부서는 비밀 SOE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무적 실수로 인해 그녀는 프랑스 지리에 대한 그녀의 자세한 지식과 모국어에 대한 능숙함에 감명을 받은 모집 담당자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현장 요원으로 합류하자고 제안을 받았을 때 그의 가족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로이 샌섬은 3명의 어린 딸을 둔 어머니로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데트의 어머니 역시 그녀에게 위험을 고려해보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집중적인 훈련을 마친 오데트는 리즈라는 코드명으로 스핀들 임무에 배정되었습니다. 낙하산으로 투하된 누르나 도보로 피레네 산맥을 건넌 낸시와는 달리 오데트는 1942년 10월 31일 어선을 타고 바다로 침투해 칸 근처의 프랑스 지중해 연안에 상륙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피터 처칠 영국 총리와는 무관히 이끄는 네트워크의 메신저이자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 네트워크는 프랑스 남동부와 알프스에서 활동했습니다. 오데트는 수개월 동안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활동하며 전쟁이 발발한 후 프랑스로 돌아온 평범한 프랑스 시민처럼 알프스 마을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의 신분은 흠잡을 데 없었고 프랑스어 실력도 완벽했으며 지역 관습에 대한 그의 지식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저항 세력에 대한 공수 물자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국경에서 이탈리아 군대의 이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오데트는 피터 처칠과 낭만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직업적인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평범한 프랑스 커플이라는 또 다른 변장도 제공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포로로 잡혔을 때 이 관계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943년 4월 16일 오데트와 피터는 반체제 독일 장교로 가장하여 그들의 네트워크에 침투한 이중 스파이인 후고 블라이허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들을 체포하게 된 작전은 1943년 당시 독일의 방첩 활동이 얼마나 정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블라이허는 단순히 그들을 체포한 것이 아니라 몇 주 동안 지속된 정교한 기만 작전을 꾸며서 최종 함정에 빠지기 전에 거짓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오데트의 체포는 그녀를 다른 요원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장의 시작을 알린다. 바로 신문 시스템 내에서 그녀가 발휘하는 심리적 전쟁에 대한 탁월한 능력이다. 침묵 속에 숨어 지낸 누르칸이나 공개적으로 반항적으로 대응한 낸시 웨이크와는 달리 오데트는 세 번째 접근법을 채택했습니다. 즉, 신문관들을 전략적으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오데트는 포로가 된 첫 순간부터 대담한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그녀는 피터 처칠이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의 조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아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겉보기에 단순한 거짓말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피터를 미래의 협상에서 잠재적으로 귀중한 상으로 내세워 그를 보호하는 것이었고, 둘째, 신문관의 주의를 다른 구성원들에게서 돌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파리 외곽의 프레네스 교도소로 이감된 오데트는 게슈타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신문관 중 한 명인 에른스트 포그트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성 요원을 굴복시키는 전문가였습니다. 포그트의 방법은 신체적 폭력, 손톱을 뽑거나 붉게 달군 쇠로 태우는 것과 심리적 조작을 결합했으며 잔혹함과 계산된 친절함을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포그트는 오데트에게서 심리전의 정통한 상대를 발견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고문을 받는 동안 그녀는 포로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행동을 보였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고 애원하지도 않았으며 고통에 거의 눈에 띄게 반응하지 않았다. 이런 겉보기의 무관심은 고문의 목적, 즉 두려움과 고통을 통해 의지를 꺾는 것을 좌절시켰습니다. 몇 달간 이런 심리전을 벌인 끝에 독일군은 부분적으로는 옳은 결론에 도달했다. 오데트는 전통적인 신문 방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었다. 그녀는 간첩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즉시 처형되지 않고 1944년 7월 독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무렵 파리는 해방 직전이었고 나치는 귀중한 포로들을 독일로 이송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오데트는 라펜스부르크로 바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강제 수용소 시스템의 또 다른 측면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학살 센터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화폐로 가치가 있을 수 있는 특수 수감자 손더 헤플링에를 구금하는 시설로서의 기능도 했습니다. 오데트가 피터 처칠과 영국 총리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과 그와의 결혼 생활이 합쳐져 그녀는 이례적인 범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라펜스부르크 수감자들이 혼잡한 막스에 수용된 것과는 달리 오데트는 수용소 벙커의 독방에 갇혔는데 그 건물은 본관과 분리된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심리적으로는 잔혹했지만 수용소의 일반 주민을 11조로 죽인 발진 티푸스와 이질의 전염병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라펜스부르크의 또 다른 사악한 기능인 강제 노동이나 의학 실험을 위한 정기적인 선발에서 제외되었는데 그곳에서 SS 의사들은 주로 폴란드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사이비 과학적 시술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감방 안의 환경은 비인간적이었습니다. 거의 완전한 어둠, 극심한 추위, 최소한의 음식, 감각적 고립. 몇 달 동안 그녀를 인간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가끔 그녀를 신문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찾아온 경비원뿐이었습니다. 정신 건강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이 정권은 역설적으로 오데트에게 육체적 구원이 되었다. 1945년 4월 전쟁이 끝나고 소련군이 라펜스부르크로 진격할 무렵 수용소 사령관 프리츠 주레는 오데트의 삶과 전후 정의의 방향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수레는 연합군에게 친선의 표시로 그녀를 직접 전달하려는 의도로 그녀를 들판에서 밀수해냈습니다. 1945년 5월 3일 그는 그녀와 함께 미군 진지로 차를 몰고 가서 자신의 면책권을 협상하고자 했습니다. 그 계획은 엄청나게 실패했습니다. 연합군 진지에 도착하자마자 오데트는 쉬렌의 진짜 정체를 즉시 밝히고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수년 후 쉬렌은 반인륜 범죄 혐의로 처형당했는데 이는 함부르크 재판에서 라펜스부르크 장교들에 대한 주요 증인이 된 오데트의 증언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풀려났지만 육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오데트는 머리카락을 모두 잃었고 체중은 45kg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영국으로 송환되었고 3년간의 이별 후 딸들과 재회했습니다. 그녀를 진찰한 의사들은 그녀가 살아남은 데 놀랐으며 그녀가 갇혀있던 환경과 기간을 고려할 때 이를 의학적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1946년 오데트 샌섬은 극도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영국 최고의 민간 훈장인 조지 십자 훈장을 받은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여성으로서는 전례가 없는 이 훈장은 포로 생활 중에 그녀의 용기뿐만 아니라 나치 전범에 대한 그녀의 후속 증언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오데트 샌섬은 1995년 3월 13일 월트 논템스에서 8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유산은 장식과 기념물에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치 체제를 관찰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에 도전하고 살아남아 궁극적으로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데 기여한 사람의 관점에서 나치 체제를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한 그의 업적을 통해 살아있습니다. 릴리언 롤프, 제국을 속인 유령 조종사. 1994년 4월 26일 파리에서 태어난 릴리안은 나치즘이 몹시 싫어하는 유럽 세계주의를 구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조지 롤프는 대번 출신의 영국 회계사였고 어머니 알렉산드라 스턴은 러시아 유대인의 후손으로 그에게 여러 세상과 언어 사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런 다문화적 환경에서 자란 그녀는 내성적이지만 관찰력이 뛰어나고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문화적 환경 사이를 오갔습니다. 릴리안의 삶은 1933년 그녀의 가족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사하면서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유럽이 파시즘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던 당시 그녀는 자신의 미래 역할에 대한 무의식적인 준비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영국 대사관에서 기록 보관자로 일하면서 그의 업무 중 하나는 남대서양에서 독일 선박의 이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이었습니다. 겉보기에 일상적인 이 업무는 그에게 해군 정보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정보의 전략적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1942년 브라질이 독일과 국교를 단절하자 릴리안은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인 인맥이나 우연의 일치로 SOE에 채용된 많은 요원들과 달리
그녀는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세계 국어에 능통하고 민감한 정보를 분류하는데 경험이 있으며 점령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뛰어난 후보자였습니다. 1984년 4월 릴리안은 나딘이라는 암호명을 받고 역사가 작전에 중요한 임무를 맡고 프랑스 땅에 상륙했습니다. 낸시 웨이크나 바이올렛 사보와는 달리 그녀는 직접적인 방해 공작을 조직하거나 마키의 지도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똑같이 중요했지만 덜 눈에 띄었습니다. 루아르 저항군과 런던 사이의 통신을 유지하는 것이었고, 특히 노르망디 상륙작전 전후의 중요한 시기에 그러했습니다. 릴리안이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그녀의 뛰어난 기술적 능력이었습니다. 점령된 프랑스의 라디오 송신기는 단순한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독일군은 몇 분 안에 전파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다른 거래자들이 공황에 빠져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반면 릴리안은 수학적 평온함을 유지하며 일했습니다. 그는 각 방송을 90초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그는 같은 장소를 2번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런던에 있는 그녀와 그녀의 연락책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2차 코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녀는 1984년 7월 31일 나르기스에서 포로로 잡혔을 당시 노르망디를 향해 이동하는 기갑부대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조 문서를 소지하고 적발되어 어느 정도 신분을 위장할 수 있는 요원들과 달리 무선 장비를 소지하고 적발되면 간첩 활동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게슈타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포슈 거리에서 일어난 일은 나치가 여성 스파이에게 행한 특별한 대우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남성의 경우 신문은 주로 작전 정보를 얻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릴리언과 같은 여성의 경우 신문에는 자신의 위치를 상기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굴욕이라는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한 독일 장교는 나중에 여성 스파이를 신문하는 절차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자연스러운 역할을 벌인 것이 얼마나 비열한 일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릴리안의 경우 신문관들은 신체적 고문과 함께 그녀의 여성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병행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몇 시간 동안 알몸으로 두도록 강요하면서 그녀의 몸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기본적인 위생 관리를 강요한 뒤 그녀의 여성답지 못한 외모를 조롱했습니다. 성별에 따른 이런 폄하는 여성 경찰관을 겨냥한 의도적인 전술이었습니다. 데니스와 비올렛은 라펜스부르이크에서 릴리언과 같은 운명을 맞았지만 각자가 수용소를 경험한 방식은 달랐습니다. 신문 중에 폐렴에 걸려 약해진 릴리안에게 수용소는 신체적 악화를 가속화하는 장소였다. 다른 밤과 밤 수감자들이 군수 공장에 배치된 반면 릴리안은 변동하는 신체 능력에 따라 임시 병동과 강제 노역을 번갈아가며 지냈습니다. 1945년 2월 5일 릴리언, 데니스, 바이올렛의 처형은 나치가 특수수감자에게 적용하던 것과 동일한 임상 절차를 따랐습니다. 즉, 증인이나 공식 기록 없이 두개골 바닥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굴욕 속에서도 세 여자는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전쟁 후 신문을 받은 한 수용소 경비원은 영국 포로들이 똑바로 걸으며 눈가리개를 거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장 마른 사람, 아마 릴리안은 끝까지 무표정한 표정을 지었다. 사후에 수여된 왕립 용맹 훈장과 프랑스 크루아 드 게르 훈장은 그녀의 용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지만 릴리언 롤프에게 가장 어울리는 찬사는 아마도 그녀의 통신을 수신한 런던의 한 무선 기사의 말일 것이다. 그녀가 보낸 모든 점과 단서는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추적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마지막 메시지에서도 말입니다.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그런 정밀함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세와는 전혀 무관하고 내면의 탁월함과 전적으로 연관된 특별한 종류의 용기입니다. 비올렛 사보, 나치에 홀로 맞선 스파이. 1921년 6월 26일 파리에서 비올레트 레인 엘리자베스 부시엘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그녀의 삶은 나중에 파시즘에 맞선 동맹을 상징하는 두 가지 정체성의 교차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레인 르루아는 프랑스의 시골 여성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찰스 부셸은 1차 세계대전 당시 구급차 운전사로 복무했던 영국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중 문화는 그녀에게 에이전트로서 귀중한 자산이 될 완벽한 이중 언어 구사 능력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의 감정적 열정과 영국적 침착함이라는 두 나라의 문화가 결합된 개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전환점은 1940년 7월 14일 런던에서 열린 혁명기념일 행사 때 찾아왔습니다. 춤을 추던 중 그녀는 프랑스 외인 부대의 잘생긴 장교인 에티엔 사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점령된 프랑스에서 탈출하여 자유 프랑스군에 합류했습니다.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곧바로 사랑에 빠졌고 결혼식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불과 6주 후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합은 분리로 이어질 것이다. 에티엔은 결혼식 직후 아프리카 전선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 사이 바이올렛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42년 6월 8일 그녀는 타니아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4개월 후인 10월 24일 에티엔은 딸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채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영웅적으로 죽었습니다. 이 상실은 바이올렛을 변화시켰습니다. 21세에 아기를 둔 과부가 된 그녀는 안정보다는 복수를 추구했습니다. 저는 독일인을 죽일 겁니다. 그는 가족 친구에게 간단히 말했습니다. 이런 매우 개인적인 동기는 그녀를 SOE에 합류한 다른 요원들과 구별짓는 요소로 이들은 이념적이거나 애국적인 이유로 SOE에 합류했습니다. 비올렛에게 전쟁은 친밀한 것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에게서 빼앗긴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SOE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비올렛은 강사들을 놀라게 할 만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사수였으며 권총 사격의 정확도 면에서 남자 신병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의 신체 상태는 뛰어났다. 그는 피로감 없이 몇 시간 동안 완전한 장비를 갖추고 행진할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격투에 대한 뛰어난 능력으로 작은 키, 1.6cm 비스타마가 유리하게 작용하여 놀라운 속도로 락과 테이크다운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1944년 4월 5일 비올렛은 첫 번째 임무를 위해 노르망디 지역의 낙하산으로 투하되었으며 코드명은 루이스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최근에 손상된 저항 네트워크의 상태를 평가하고 새로운 접촉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립된 농장과 작은 마을에서 작전을 수행하면서 그는 독일 해안 방어와 군대 이동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임박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비올렛은 잠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딸과 며칠을 보낸 후 곧바로 두 번째 임무를 요청했습니다. 1944년 6월 7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된 지 딱 하루 만에 비올레트는 다시 프랑스에 상륙했는데 이번에는 리모주 지역이었습니다. 세일즈맨2라는 암호명의 그의 임무는 이전 임무보다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그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일군 증원군이 노르망디 해변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해 공작을 조직해야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 회사의 놀라운 운영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전에 흩어져 있던 여러 마키 집단과 접촉하고 무기 공수 작전을 조직했으며 철도 교량과 변전소 폭파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주로 연락 담당자나 전달자 역할을 했던 다른 요원들과는 달리 바이올렛은 종종 직접 전투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의 전설을 확고히 하는 에피소드는 1944년 6월 10일 지역 저항 운동 지도자인 자크 뒤프르와 함께 차를 타고 여행하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살롱라투르 근처의 독일 검문소에 접근하자 그들은 상황이 위급하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검문소는 무장이 철저했고 그들은 이미 발견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여성 요원이 전쟁 내내 겪은 가장 특이한 대결 중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뒤푸르가 도보로 탈출을 시도하는 동안 비올렛은 그의 퇴각을 엄호하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스텐 기관 단총과 탄창 8개만으로 무장한 채 수십 명이 넘는 독일군과 혼자서 맞섰습니다. 비올렛은 거의 30분 동안 독일군을 견제하며 위치를 끊임없이 바꾸고 짧고 정확한 연발 사격을 가해 뒤푸르가 인근 숲으로 도망치는 동안 독일군은 엄폐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가 나무와 도랑 사이를 번갈아가며 움직이며 마치 전투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처럼 유연하게 움직였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의 전술적 기술, 발사 및 이동은 독일군을 당황하게 만들 정도로 높은 수준의 군사 훈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탄약을 모두 소진한 후에야 철수를 시도했습니다. 탈출 중 불운하게 넘어져 발목을 삐었고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비 권총을 꺼내 군인 한 명을 다치게 한 뒤 마침내 제압당했습니다. 그녀를 붙잡은 군인들은 젊은 여성의 저항에 놀라움과 분노를 느꼈고 처음에는 그녀에게 신체적 잔혹함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한 경찰관은 이들이 정보원으로서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즉시 전문 신문센터로 이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먼저 리모주에서, 그리고 그 다음 파리의 포슈 거리에 있는 악명 높은 게슈타포 본부에서 비올레트는 특히 가혹한 신문 과정을 겪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강화된 고문으로 알려진 기술을 당했다고 합니다. 강화된 고문은 얼음물에 장시간 담그고 전기 충격을 주고 가짜 처형을 반복하는 고문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한 바이올렛의 반응은 포로로 잡힌 요원들 중에서도 독특했습니다. 누르의 침묵도 아니고 오데트의 심리적 조작도 아닌 직접적이고 도발적인 도전입니다. 이런 태도는 그에게 자비를 얻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처우를 더욱 가혹하게 만들었다. 게슈타포의 내부 보고서는 그녀를 매우 위험하고 정신적으로 불굴의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분류로 인해 그들은 강제 수용소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기존의 신문관들이 실패했던 것을 깨고자 했습니다. 1944년 8월 8일 비올레트는 데니스 블로흐와 릴리온 롤프를 태운 수송선에 실려 독일로 추방되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라펜스부르크로 바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밤과 밤 수감자로 분류되었습니다. 1945년 2월 5일 비올렛은 데니스 블로흐와 릴리온 롤프와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세 여자는 수용소 화장터 뒷마당으로 끌려가 머리 뒤쪽에 총을 맞았습니다. 비올렛은 23살이었고 겨우 2살 반인 딸 타니아를 남겨두었습니다. 전쟁 후 비올렛 사본은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여성 장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후에 영국의 가장 높은 용맹상 중 하나인 조지 십자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동별이 달린 프랑스 크루아 드 게르 훈장. 그녀의 이야기는 RJ 미니 11956제 책 자랑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새겨라에 영감을 주었고 나중에 버지니아 맥케나 주연의 영화로 각색되었는데 이는 여성 스파이를 묘사한 최초의 인기 영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올렛의 부모에 의해 자란 그녀의 딸 타니아는 어머니의 유산을 보존하고 퍼뜨리는데 일생의 대부분을 바쳤습니다. 2000년에 그녀는 젊고 용감하고 아름답다라는 전기를 출판했는데 이 책은 비올렛의 영웅적 이미지를 보완하여 더욱 개인적이고 친밀한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2009년에 그녀는 어머니의 조지 십자가를 런던의 제국전쟁박물관에 기증했는데 이 십자가는 여성들의 전쟁 중 용기의 상징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의 명예를 기리는 기념물은 런던과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해리포드셔의 워멜로 턴에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발랑새 기념관과 그가 마지막 전투를 벌인 장소 근처에 있는 이스나은 리모주 저항 박물관에도 나와 있습니다.